Chapter 4 Organizing the Sales Effort 영업 노력의 조직화라는 내용으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은 영업 조직 의사결정에 증대되는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별다른 내용은 없는 절이고요. 두 번째, Purposes of Sales Organization 영업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좋은 조직 계획은 Organizational 조직을 만드는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항목을 만족시켜줘야 된대요. 첫째, 분업과 노동 전문화, 즉 Division and Specializat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는 분업이란 뜻이에요. 분업은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노동의 전문화,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혜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영업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과 기업 내의 다른 부서들에 할당된 다양한 활동과 효과적인 조율이 일어나야 한다. 효과적인 조율이 일어나야 된다. 자, 분업과 노동 전문화란 무엇인가? 각 전문가가 노력을 집중시키고 할당된 업무에 더 능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업과 노동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인 조직이라는 얘기는요, 수직적인 라인 조직을 말해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뭐 사장이 있겠지만, 뭐 영업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제일 위에 Chief Sales Officer, 즉 CSO, 영업 담당 임원이 있겠죠. 영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쭈르륵 내려와서 가장 밑에 있는 말단 영업사원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런 조직을 라인 조직, 즉 직속으로 보고하는 수직적 조직을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인 조직 외에 스텝 조직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라인 조직이 수직적으로 있고 스텝 조직이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스텝 조직을 함께 쓰는 건데 보통 작은 중간 규모의 기업과 대기업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네요. 이를테면 스텝은 누가 담당하는가? 스텝 조직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채용을 담당하고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유통업자와의 관계를 담당하고 이런 일들을 스텝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조직을 스텝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여기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은 Stability and Continuity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라는 그 주제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Build depth at all position. 모든 포지션에서 전문성을 키워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야 조직 성과에 위 제목처럼 성과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조직은 그 사람이 퇴사하면 업무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렵죠. 그래서 활동에 기반하여 업무에 기반하여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요, 업무에 기반해서 부서의 전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다면 조직의 당연히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사실 분업이란 얘기는 그 일을 이렇게 잘라서 그쪽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통합을 저해하는 면도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도록 각각의 활동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은 영업조직의 수평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직적 구조를 이야기했고 이제 수평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회사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회사는 자체 영업사원을 고용해야 하는가? 즉, 내가 영업사원을 직접 뽑아서 직접 직고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제품을 파는 일을 우리 영업사원이 아니라 내 직영 영업사원이 아니라 아예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의 회사한테 맡길까? 예, 그 제조업체 대표 또는 외부 에이전트 한테 맡길 것인가? 계약을 해서. 자, 두 번째 질문은 회사는 얼마나 다양한 영업 조직을 보유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예, 그렇죠. 사실 다양한 영업 조직이라는 얘기는 사실 한 영업 조직이 하나의 세일즈 포스만 갖고 있지는 않죠. 이를테면 뭐 소비자 영업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호남, 영남, 수도권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소비자 영업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B2B를 위해서 아예 다른 영업 조직을 보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별의 조직을 여럿 보유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별도의 영업 담당자들을 서로 다른 제품, 서로 다른 고객 유형, 서로 다른 영업 기능에 배정해야 하는가? 사실 뭐 이런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제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업사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제품별로 영업 담당자를 조직도 제품별 조직으로 바꿔야 할 테고, 고객 유형별로 영업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면 조직도 고객 유형별 조직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누가 핵심 거래처의 판매 책임을 져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죠. 판매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특히 핵심 어카운트는 이게 그 거래처를 잃어버리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책임 소재는 더 명확히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질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서로 글로벌 경쟁자가 될 때 어떻게 영업 및 마케팅 노력을 조직할까? 즉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조직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 고민으로 돌아옵시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직영 영업사원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영업사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업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외부 업체를 찾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체 영업 조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직접 뽑아서 제조업자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어요. 지리적 조직, 제품 유형별 조직, 제품별 조직이죠. 세 번째는 고객 유형별 조직 또는 시장별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판매 기능별 조직이 있는데,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직영을 할 것이냐 외부에 맡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게요. 자, 외부에 맡긴다면 이것을 영업 조직을 아웃소싱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웃소싱 the sales force라고 얘기하죠. 자, 에이전트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맡길 때, 하나는 제조업자의 representative, 제조업자의 대표자, 제조업자의 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manufacturers reps, representative로 랩이라고 하죠. 랩. 이게 뭐냐, 중간상한테 판매해주세요라고 맡기고 그 다음에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 팔아줄 때마다 뭐 몇 프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체 대표, manufacturers representative인데요. 얘네는 특정한 제한된 영역, 리미티드 테리토리 내에서, 제한된 영역 내에서 판매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제한적인 레인지에 대해서 판매해주죠. 그러니까 manufacturers representative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전문 분야를 팔아줘요. 이를테면 우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외부에다가 영업을 통해서 팔고 싶어요. 이때 그걸 팔아줄 수 있는 컴퓨터 전문 레프리젠테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삼성 것만 팔지는 않고 뭐 HP나 LG 거를 팔아주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것을 Manufacturers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다양한 제조업체의 유사한 제품 라인을 취급해요. 자, 올바른 랩을 찾는 6가지 C, 올바른 Manufacturers Representative를 찾는 6가지 C가 있는데요. Compatible Lines, 제조업자의 제품과 유사한 라인을 취급하는가, 제조업자의 영역과 유사한 영역을 커버하는가, 제조업자의 고객과 유사한 고객을 쉐어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테고요. 네 번째는 credibility예요. representative가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돈 벌어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representative는, 그 랩은 우리 제조업자를 대표해요. 우리 브랜드를 팔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capability, 그 판매업자, 그 representative에게 우리 제조업자의 제품이 걔네들의 주력 제품이냐, 아니면
대충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그런 물건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후자라면 아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어차피 안 팔릴 문제 제품 대충 팔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레프레젠테티브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우리 제품을 집중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우리 제품이 그래야 되겠죠. 세 번째 크레딧이에요. 신용도죠. 그 레프레젠테티브의 신용도. 그래서 평판 조회를 해봐야 돼요. 레퍼런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업계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나,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나, 고객사는 누구였나, 잘 해왔나,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매니팩처러의 레프레젠테티브예요. 제조업자 대표. 반면 자, 판매 에이전트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매니팩처러 에이전트, 매니팩처러 레프레젠테티브가 있고 셀링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비슷해요. 셀링 에이전트도요,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요. 아까와 똑같아요. 그리고 커미션으로 보상받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제조업자의 전체 라인을, 전체 산출물, 전체 프로덕트 믹스를 다 취급해줘요. 아까 Manufacturers Representative는 특정 라인, 이를테면 컴퓨터, 노트북,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만 파는,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 소모품 이런 것만 팔고 다른 쪽, 냉장고, 세탁기 쪽은 안 판단 말이죠. 근데 판매 에이전트는 이를테면 LG전자의 판매 에이전트다 그러면 LG전자의 전 제품을 판매하죠. 이런 차원에서 다른데, 실제 어떤 그 거래하고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커미션만으로 보상받고, 이건 똑같죠. 외부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적합한 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텐데요. 1. 경제적 기준은 돈이죠, 돈. 자, 외부 에이전트를 쓰면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두 번째, 통제. 통제는 이것도 통제력이 많이 필요하냐 아니냐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판매상 그 영업 조직을 완전히 꼼꼼하게 아주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면 맡기면 안 되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들이 자치적으로 그쪽의 통제를 받아서, 그 외부 에이전트의 통제를 받아서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맡길 수 있겠죠. 자, 거래 비용. 사실 이거 따로 나올 필요가 있나요? 경제적 기준에 포함시키면 되지. 자, 어쨌든 거래 비용은 일종의 건당 비용 같은 거죠. 건당 커미션인데, 커미션 너무 비싸 그럼 안 하겠죠. 세 번째, 전략적 유연성.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 직원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 유연하지 못해요. 우리 제품이 만약에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여름에 안 팔리고 겨울에 잘 팔리는 제품이라면 여름에 영업사원을 잘랐다가 겨울에 뽑고 이러기 쉽나요? 사람 한번 뽑았으면 쉽게 그 사람을 해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지 않죠. 하지만 매우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외부 에이전트한테 판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계절에 따라서 영업사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경제적 기준은 돈에 대한 이야기, 컨트롤과 통제와 전략적 기준, 통제가 용이한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 통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직영해야죠. 그 다음에 건당 비용, 그 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영업사원을 직접 직영 영업사원을 사용하는 게 더 잘 팔릴 수 있다고 많은 믿죠. 많은 회사들의 마케팅 매니저들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우리 제품에 집중하죠. 만약에 셀링 에이전트 같은 데나 랩들한테 맡기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 직접 뽑은 영업사원은 우리 제품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품의 고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직영 영업사원들은 우리 제품을 위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제품을 위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을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더 better trained 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욱 공격적이다. 셀링 에이전트라고 공격적이지 않기는 않겠지만, 더욱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더 잘 알고, 그 다음 우리의 통제를 받으니까요. 회사에서 이거 팔아야 된다는 어떤 미션 같은 걸 명확히 줬을 테고, 그리고 위에서 컨트롤을 강하게 하니까 더 집중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이제 영업사원의 문제가 아니고 고객의 문제인데,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의 생각인데, 고객이 어떤 A사의 제품을 살 때 A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사는 걸 좋아하지, 그냥 A사를 대신 팔아주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어 하진 않죠. 특히 관계를 선호하는 B2B 거래에선 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이도표가 나오는데요. 전문적인 독립적인 에이전트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맡길 때 요 그래프고요. 요 그래프는 내가 직접 영업사원을 뽑았을 때 그래프죠. 예.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잖아요. 커미션을 주는 거니까 많이 팔수록 커미션은 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직영 영업사원인데 커미션 안 주나 봐요. 똑같은 거 보니까 그냥 고정급, 그냥 샐러리로만 주나 봐요. 샐러리로만 준다면 요게 맞겠죠. 근데 우리 영업사원도 샐러리만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주기도 하죠. 그럴 때는 요건 아니고 아마 요 정도로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TCA란 개념이 나옵니다. 네, TCM이 이제 그냥 거래 비용 분석, 거래 원가 분석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TCA가 중요한 게 아니고, TCA가 거래 원가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법이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나온 거는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해요. 사실은 뭐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 에이전트가 우리 제품 팔아주잖아요. 우리 제품을 팔아줄 때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자산에 의존하는 판매를 할 때, 즉 판매업체가 어떤 이를테면 굉장히 첨단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요. 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테스팅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장비가 없이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팔 수 없는데, 그 장비를 에이전트가 사용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 직접 정작 우리 제조업체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장비를 걔네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에이전트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에이전트는 쟤네는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쟤네가 우리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좀 이런 약간 나쁜 그런 태도를 갖겠죠. 이러면 사실 열심히 일하기보단 쟤네가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약간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예, 이러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의뢰사의 이익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고, 좀 이렇게 시간 투자도 덜 하고 막 이러면 약간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 영업사원을 뽑았을 때 몇 가지 조직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지리적. 두 번째, 제품적. 세 번째, 고객별로. 네 번째, 영업 기능별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지리적 조직이에요. 지리적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수도권, 강원, 충청, 뭐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지리적 조직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예, common 하고 straightforward 하고. 이게 지리적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은 위에 이를테면 수도권 영업본부, 밑에 뭐 서울지사, 밑에 강남 영업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region이고, 그 다음에 district고, 그 다음에 territory예요. 이거 영어로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제일 위에 region, 그 다음에 district, 그 다음 territory. 지역적으로 나누면요, 그 지역 그 테리토리별로 한 명씩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복이 덜 하겠죠. 예, 그래서 인원도 좀 적게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이 덜하고 딱 맡은 게 있으니까, 예, 이동 시간도 적고요. 그 다음에 딱 거기는 그 사람만 맡으니까 조정에 필요한 관리도 크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버헤드, 그러니까 지원 비용 같은 게, 예, 관리 비용 같은 게 덜 든다. 관리 비용, 오버헤드 비용이 낮게 유지된다. 한 명의 영업사원이 한 영역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조직 규모를 작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품별 조직인데요. 제품별 조직은 이를테면 제품이 A란 제품, B란 제품, C란 제품이 있을 때 제품 A, B, C가 매우 유사하다면 묶어서 지역적으로 팔 수 있어요. 하지만 A와 B와 C가 너무 다르다. A는 반도체고 B는 냉장고고 C는 무슨 TV다. TV나 냉장고를 팔 수 있겠죠. 다시
A는 반도체고 B는 냉장고고 C는 뭐 핸드폰이다. 이렇다면 워낙 제품이 특성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제품별로 영업팀을 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제품에 특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A, 제품 B로 나눠서 또 계속 나눠질 수 있겠죠. 물론 제품별로 상위에서 나누고 밑으로는 또 이제 지역별로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림처럼. 세 번째는 고객별 조직이에요. 고객별이라는 얘기는 고객 유형별 또는 시장별 이렇게 나누죠. 시장에 따라서 고객의 특징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자동차 산업 시장, 트럭 제조업체 시장, 그 다음에 농기계 제조업체 시장 이런 식으로 고객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고객 유형별 조직 또는 마켓별 조직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판매 기능별 조직인데요. 판매 기능이 신규 고객 발굴인 판매 조직 그런 기능이 있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면 뭐 신규 고객 발굴팀, 기존 고객 유지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지역별로 아니고 그 제품별로 아니고 판매 기능별로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판매 셀링 펑션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텔레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텔레마케팅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화로 하는 걸 테고 뭐 비용이 덜 들으니까 생산성이 좋아지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many customers like it.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튼 두 번째는 기업의 영업 노력에 대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건 맞겠죠. 자, 4절입니다. Organizing to service key accounts. 핵심 어카운트를, 핵심 거래처를 서비스하기 위한 조직. 핵심 거래처는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크고 중요한 고객을 핵심 거래처라고 하죠. 중요하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이 거래처를 잃으면 우리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오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고객을 어떻게 잘 다룰까요? 첫째, 임원을 배치해요. 중요하니까 그냥 말단 사원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전장에서 배웠죠. 탑 투 탑 셀링 했던 것처럼 임원이나 CEO가 나서기도 한다. 두 번째는 그 거래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준대요. 그 거래처만을 위한 독특한 서비스, 그 거래처만을 위한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팀을, 그런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 거래처를 위한 별도의 영업 조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팀셀링 또 나왔습니다. 팀셀링 나온 이유는 구매자 측이, 바이어 측이 구매를 위해 아주 깐깐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뭉쳐놓고, 일종의 바잉 센터라고 했죠. 그렇게 전문적인 구매를 하는 마당에 셀러들이 그것을, 그 막강한 구매자의 파워를 뚫을 수 없잖아요. 셀러 한 명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셀러들도 뭉치자. 그래서 셀링 전문가, 고객 전문가, 시장 전문가, 제품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셀링 팀을 구성해서 해요. 그런 셀링 방식을 팀 셀링이라고 하죠. 팀 셀링, 즉 팀을 이뤄서 셀링을 한다는 얘기는 나름 조직을 갖고 있다는, 조직 내에서 일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생겨난대요. 직접 보고를 하는, 그 수직적으로 보고를 하는 보고 라인이라는 하나의 라인이 있고, 하나가 라인이 또 있다는 얘기죠.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얘기는. 또 하나는 뭔가 집단적인 전문 지식을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하는 내부 컨설턴트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보았어요. 이를테면 P&G의 사례인데요. P&G는 이렇게 유럽, 아시아, 중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라인이 내 지역 본부가 이제 속했어요. 지역 본부가 속한 라인이고 나는 유럽 지사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요 라인이 기능적인, 지역적인 그 하나의 라인이에요. 유럽 지사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이고, 또
이 라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테스코라는 고객을 담당하는 이 테스코라는 전문적인 굉장히 크니까 큰 일종의 그 마트 같은 거죠. 예. 어쨌든 이 회사를 지원하는 기능적으로 지원하는 예.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P&G 내부에. 그리고 테스코 담당자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요런 조직 하나와 또 수직적인 조직 하나가 함께 공존하는 조직, 이런 조직을 우리가 매트릭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매트릭스 오거나이제이션. 자, 약간 좀 그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멀티레벨 셀링.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멀티레벨 셀링이라고 해서 우리 뭐 아메이 같은 다단계 판매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고 뭐 설명이 왜 이러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멀티레벨 셀링이란 뭐냐면 고객사 쪽이 여러 단계의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쪽의 카운터 파터들의 다양한 레벨들에게 맞춰주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의 다양한 직급의 다양한 직급에 우리 판매팀의 직급을 맞추어서 이렇게 각각의 레벨별로 다양한 레벨별로 대응해 주면서 판매하는 것을 멀티레벨 셀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용어 선택을 좀 적절하게 했나 의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번엔 코마케팅 얼라이언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개별 공급사들이 코마케팅 제휴를 통해서 그 고객한테 판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요 제휴의 사례로 책에서 나온 게 파크 데이비스란 제약사가 개발한 약을 화이자가 인수해서 강력한 영업력으로 화이자의 영업력이 세니까 그렇게 판매했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립터라는 뭐 고지혈증 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약을 그 파크 데이비스가 개발하고 파이자가 자기네들의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팔았다. 이게 이제 코마케팅 얼라이언스의 제휴의 사례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또 로지스틱스 제휴예요. 그래서 컴퓨터화된 정보 및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읽어서 제조업자에게 자동으로 주문을 넣는다. 우리 좀 전에 다른 직전에 장에서 ECR이라고 배웠잖아요. ECR, Efficient Customer Response라고. 고객이 뭔가 사면 그 반응을 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놓으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유연성도 높겠고요. 자, 5절입니다. Vertical Structure of the Marketing Sales Organization. 영업 조직의 수직적 조직. 영업 조직의 수직적 구조죠. 자, 영업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수직적 구조를 설계하는데 두 개의 핵심적 질문이 있대요. 첫 번째, How many levels of sales managers should there be? 자, 영업 매니저의 레벨은 얼마나 많아야 하는가? 몇 단계의 레벨로 구성해야 하는가? 두 번째, How many people should each manager supervise? That is, what is his or her span of control? 각각의 매니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독해야 하는가? 즉, 그들의 통제 범위, span of control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건 당연한 거지만 as a general rule,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결정을 내리는 경영진도 높아야 한다. 그렇겠죠? 이 엄청난 중요한 의사결정을 김대리가 내릴 수는 없겠죠. 위에 뭐 임원급들이 내리겠죠. 중요한 거라면. 사실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important하다, significant하다는 얘기는 리스키하다는 것과 똑같아요. 중요할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안 되면. 그러니까 리스키한 의사결정일수록 경영진의 단계도 레벨도 상위 레벨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루틴하고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고 여러 명의 영업사원이 붙어서 이렇게 영업하고
뭐 그런 일들의 그 사소한 의사결정까지 임원급이 내릴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그 초급 레벨, 아래 단계 레벨의 영업 매니저가 의사결정, 평가,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 세일즈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수도 없네요. 세일즈 매니저는 당연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두 번째 영업과 관련된 꼭 영업 판매가 아니어도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죠. 유지 보수, 설치, 주문 처리, 배송,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도 뭐 1차적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함께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영업 관리자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고려해야죠. 세 번째, 테크놀로지의 영향도 잘 고려해야 된다. 요즘에 뭐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영업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아지고요. 뭐 SFA 이런 그 영업 자동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나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영업사원들이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사용하면서 어떤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보여줄 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게 다 테크놀로지죠. 시간 관리 도구도 있고요. 고객 접촉 관리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제안서를 만들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에 스텝이에요. 스텝.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어놨네요. 만들어놨고 위에는 스텝 조직이 있는데, 채용 담당, 세일즈 분석, 세일즈 교육, 트레이닝, 요런 노란색을 감싼 부분이 그 스텝들의 지원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뭐 소위 우리나라 기업에서 영업 지원 조직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스텝 전문가가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아까 바로 보았지만 채용, 트레이닝, 영업 분석 같은 일들이다. 근데 스텝들은 영업 실제 필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걸 두 사람 도와주는 건데, 뭐 영업사원이 한 3명인데 영업사원을 지원하는 무슨 직원이 필요하다까지는 아니겠죠. 영업사원이 영업 조직이 크고 그들이 담당한 일이 충분하게 많고, 이럴 때 스텝이라는 포지션이 정당화되겠죠. 너무 작은 영업 조직에서는 스텝 포지션을 두기가 쉽지가 않겠죠. 충분한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활동은 계약에 의거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자, 스텝 조직을 이렇게 하면 영업 분석, 영업 교육, 뭐 채용 이런 것들도요, 직접 우리 내부에서 채용 담당자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영업 지원팀을 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업 조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쪽으로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땐 채용 담당을 어느 특정 헤드헌터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업 교육 담당을 영업 교육 전문 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영업 분석을 영업 분석 전문 회사에 맡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아웃소싱, 외부 전문가의 하는 아웃소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은요 추가적인 영업 조직의 이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일즈포스를 새로 만들기 위한, 출범을 위한 6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Start with strategy. 전략과 함께 시작하라. 전략을 갖고 시작하라. 영업부서의 미션, 스킬 세트, 어떤 그들이 갖춰야 할 스킬들에 대한 어떤 구성, and customer benefit, 고객이 바라는 어떤 베네핏, 원수와 니즈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 놔야 되겠죠. 두 번째, 확장, 영업인력 확충을 담당할 팀을 지정하라. 주로 HR 쪽이겠죠. HR 임원과 신규 영업 조직을 관리할 임원으로부터 채용 공급을 받아야겠죠. 세 번째, 기존 강점을 레버리지하라.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이고, 기존 강점을 10분 활용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당신의 기존 공급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채용 후보를 찾아라. 네 번째, 언론을 잘 활용하라.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리팀을 홍보하는 기사는 고객과 판매원 모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저기 보도자료 같은 걸 활용하고 특정 아는 기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새롭게 영업사원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 해준다면 예,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 후보자들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avoid compensation snaffers. 보상의 혼선을 피하라. 세 팀이 기존 영업팀과 협력해서 일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고려하라. 안 주면 불평을 갖겠죠. 그래서 무슨 뭐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푼돈에 멀어서 큰 투자를 망치지 마라. 자, provide support. 지원을 제공하라. 영업사원과 함께 영업관리자가 매니저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제품을 홍보하는 법을 보여주라. 그리고 컨퍼런스 콜 같은 데 가서 컨퍼런스 콜을 열어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라. 자, 여기까지가 챕터 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